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뭐부터 짚어볼까요? 이재명 3자 추천 수용. 이게 이제 어제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였어요. 맞아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검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일단 먼저 내놨습니다. 네. 일단 보도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은 원래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을 제안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수용이 여당에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 안이었죠. 한동훈 대표안은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좋다. 제3자가 추천하는 게 좋다. 이런 안이 있었고 네. 뭐 또 이외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3자 이런 것들이 여야 말고 다른 데서 추천하자라고 해서 제3자 이 추천안이에요. 네.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서 곧바로 반박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추천안을 수용한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수용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아니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1차 토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질문을 3명의 후보에게 던졌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보도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 바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친윤계에서도 우리 내부 자중질환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표했거든요. 왜냐하면 요 안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갈리잖아요. 그럼 표가 분산이 되고 재의결, 재표결을 할 때도 200표가 그 넘어설 수 있는 즉 108석이 이탈할 수 있는 8석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좀 많이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당분간은 이게 수면 위로 띄우지 않을 거다. 크게 실익이 없다. 당이 혼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참인데 민주당이 먼저 그걸 받아서 던져버린다 하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 쪽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지가 나온 다음에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안은 수용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냐? 제가 이렇게 주요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검토한 건 팩트가 아니라는 의미로 봐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검토한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걸 해석을 해보기로는 네. 검토한 건 아니고 제가 질문을 가능성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토한 게 아니라는 것만 봐달라는 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는 이런 기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쓸 카드는 아닌데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좀 흔들리는 시점에 그때 써볼 수 있는 카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쥐고 있을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보로 대응을 했지만 향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쪽에 뭐 고위 관계자랑 이제 최근에 봤었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좀 친윤계 인사인데 네. 이렇게 만약에 한동훈 안을 민주당에서 던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민주당은 그걸 절대 못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러면서 볼까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국민의힘의 판단인데 민주당 기본적으로 최상병 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그냥 장기화시키고 싶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특검이 만약에 3자가 들어와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신들이 계속 이제 원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했던 탄핵의 명분 쌓기용으로만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다. 뭐 이런 해석인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로 드는 거는 그렇게 할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안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그림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지금 당원들의 분위기상 그걸 민주당이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아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어제 친한계 쪽에도 좀 물어봤어요. 네.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못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디테일을 또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네. 하게 되면은 그때 이게
그 여당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여야 갈등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뭐 예를 들면 뭐 기자 브리핑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브리핑 횟수가 뭐 몇 번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당 내는 결집이 되고 여야 갈등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상황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얘기 갈게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이게 어제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된 게 한 4시 40분, 오후 4시 40분인데 네.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이 반박이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제 수용 검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빨리 정리된 거죠. 그러네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수싸움, 정치 상황, 역학관계 이런 거를 다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상황이고 좀 당원들의 입장은 선명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동훈하고 손을 잡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를 그래서 검토한 바 없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지를 키워주는 거 아니야?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도 맞지만은 당원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고 본다면 당원들은 어쨌든 강경한 목소리거든요. 오늘 아침에 지금 한 시간 전에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뉴스토마토래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그러니까 7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이제 ARS 조사 네.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수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체가 민주당이 수용해야 되는가예요. 예. 여기에서 찬성 33.9, 반대 46.6. 그래서 반대가 더 높고요. 이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대가 다 높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민주당은 찬성 24.3, 반대 60. 거의 2.5배가 넘습니다. 그 대답한 사람 중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라고 밝힌 분들. 자,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찬성 44.1, 반대 36.8. 그러니까 사실 찬성이 약간 더 높고 오차 범위 이제 그러네요. 조금 이제 그 정도 언저리라고 보면은 오차 범위는 살짝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히 전당대회 때는 이게 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일단 부인했다가 전당대회 끝나고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확고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있는 거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90% 이상 득표율로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대표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됐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동한 이후에 약간의 이제 화해 모드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당내 갈등의 진정 모드 물론 이제 또 화해 당내 맞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또 여러 이견이 있지만 그건 제치고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선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당내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밀어두고 우리는 먼저 특검법 발의 안 하겠다라고 사실상 말을 바꾼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일단 공을 던져놓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수싸움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권의 분열을 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지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해 맞아요라고 물어본 네. 그 부분 한 번만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90분간 독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화해 모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 화해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끝을 냈습니다만 어떤 반전이 벌어졌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이 당직자들 새로 인선하려고 다들 일괄 사퇴하시오 했더니 점정식 정책위 의장이 나 사퇴 못하겠어. 그러면은 유난 갈등 이거 풀리고 화해하고 이거 아니었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맞아요. 지금 물러나라고 했는데 안 물러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친윤 의원들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정식 의장 그대로 해야지 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뭐 당심 민심 다 합쳐가지고 63%로 압승한 당대표잖아요. 네. 근데 의원들은 왜 특히 친윤계 의원들은 왜 버티고 있느냐 이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절차를 보니까
그 정책위 의장을 이제 당 대표가 임명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면직을 하려고 하면은 음. 의원들의 총의, 그러니까 의총의 추인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알아서 물러나니까 그렇죠. 이런 절차가 있는지 사실 기자들도 잘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일단 버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의총 추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음. 이 얘기는 결국 당심, 민심에선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의원들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친윤계에서 의원들 숫자는 우리가 더 많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그건 거죠. 알아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전날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 대표가 당 인선은 알아서 하는 문제죠. 라고 했다는 것까지 전해졌거든요. 그 얘기는 친윤계하고도 다 대통령이 얘기가 돼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해석이 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친한 게 뭐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윤들이 용산에서 독립해서 한동훈과 투쟁을 하는 거네요. 한가 같이 가야만 하는 윤 대통령과 한가 같이 갈 수 없는 친윤은 이미 생존 방정식이 달라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과 친윤의 분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랑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법안 그렇죠. 처리, 뭐 재의결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친윤들은 이미 전당대회 과정 이전부터 너무 많이 싸웠던 거죠. 당직 인선부터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 어허. 그 다음에 의원들은 그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갈진 모르지만 다음 총선 때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싸워도 무리가 없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해석, 대통령과 친윤의 분화. 이제 다른 길로 가겠다는 시그널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었나? 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기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 인선 알아서 하는 거죠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했죠? 고루 쓰라고. 정치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정치인의 할 일이고 또 폭넓게 사람을 쓰십시오란 이야기도 했다는 게 전해져요. 그게 사실은 친윤계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의장 쓰면은 그 사람이 친한계지 친윤계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냥 써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정점식 의장을 쓰면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나가지고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진석 실장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정정식 의장을 결국 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은 그대로만은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차방정식이에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여권 장기 권력 투쟁의 서막 같은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친윤들 중에서 몇 명은 이거는 생존 경쟁, 생존 투쟁 같은 성격이 이제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지난번 한칼 토론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 뭐 3개월이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초반에 한동훈이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계속 흔들리겠구나. 이게 초반이 지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제 폭넓게 사람 쓰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부터 좀 폭넓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뒤에 얘기할 건데 참 협량하게 쓴다 사람을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지금 논평하신 그 부분 뭐냐면 어제 이제 이 인사에 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김문수 후보자 얘기였죠? 맞아요. 예. 두 명의 인선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부터 짚어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자는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야당, 진보 진영의 야당 그리고 노동계에서 결사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그냥 간단히 대표적인 그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 전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그 말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노총 쪽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선 전혀 뭐 수용할 수가 없는 선 넘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그 그렇죠. 당시에 나왔던 네, 거잖아요. 협상 불가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물을 왜 지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판단을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좀 어차피 야당하고 협치가 안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중진 의원이 하는 얘기가 협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그냥 상임위 나가가지고
제대로 싸울 사람 보내는 게 낫겠다. 어차피 안 될 협치라면은 그냥 세게 가는 걸로 가자. 센 사람 뽑자. 그렇죠.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서 예.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모 관계자는 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의료개혁처럼 노동개혁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면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전면전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진숙 위원장을 바로 임명을 한 거죠. 굉장히 빠르게 임명을 했는데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된 다음에 오후 5시에 바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박문진하고 이제 KBS 이사진을 바로 임명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했다는 의미는 박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MBC 사장 임명권, KBS 사장 임명권,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의 이사진을 교체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BC하고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나리오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보면은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처리한 다음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면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서 세 바퀴를 돌아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퇴를 하는 그 시나리오가 한 가지가 있고 버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MBC 이사직 선임으로 필요한 일은 다 했다. 그래서 버틸 거고 또 하나는 헌재에서도 어차피 탄핵안은 기각될 걸로 보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자, 이진숙 그 위원장 같이 짚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랑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또 보여준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진숙, 김문수 두 인물이 또 갈등의 뇌관이 됐어요. 우리 네. 김진수 그 방통위원장이 이 이사진 교체권은 2부에서 여야 과방위 간사 얘기를 다 들어보긴 할 건데 일단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그널이죠. 이제 국정기조 변화에 대해서 네. 이제 총선 이후에 많은 요구를 받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이제 선언했다라고 보면 됐고 그게 이제 앞단에 이제 이진숙 임명 지명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김문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다른 거를 떠나서 약간 막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의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보 보수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뭐 막말하거나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은 찬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김문수 특히 이제 경산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이제 광주형 뭐 일자리 상생 일자리 여기 이제 그 글로벌 모터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찾아가가지고 노조가 없어서 감동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노조 이런 게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노동부는 뭐 이를테면은 기재부나 뭐 이런데 뭐 중기부 이런 데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면 노동부는 어느 정도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세게 가겠다라는 거고 이게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지금 건가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의 이제 원장이 네.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게 한국학 연구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역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낙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해서 일본이 강제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건데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량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핏도 안 맞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아니면 뭐 극우 뭐가 돼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강경보수 이쪽들을 지금 계속 기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념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여야 관계는 그리고 대정부하고 이제 야당 관계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하마스 서열 중동 다시 경랑 속으로. 중동 다시 경랑 속으로 하마스의 서열 1위가 암살이 된 거예요? 네, 이스마엘 하니에 무장정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서열 1위거든요. 네. 어제 이란 수도 그 테헤란 한복판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어허.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숙소에 있었는데 이 숙소가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이랑 같이 살해가 됐고요. 뭐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수도에서 건물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암살이 이뤄졌다. 이거는 뭐 굉장히 충격적일 그러네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암살을 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하마스 쪽에서는 어제 텔레그램 성명을 내놨는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졌다.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도 어제 긴급 회의를 했는데 최고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범죄자 시온주의 정권이 가혹한 징벌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시온주의 정권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지목을 또 한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풀리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는 아무래도 좀 뭐 국지전이든 뭐든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레바논 요 하마스 지도자를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거잖아요. 네. 이란 수도 테헤란을 예. 이스라엘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것이 시그널이고 거의 그 동시에 조금 앞서가지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자국에 있는 12명이 사상된 거에 대한 보복이지만은 뭐 이게 국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쪽 수도를 공격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레바논하고 이란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피해 보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에까지 이거 영향 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거는 바이든 해리스가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층이 최근에 더 바이든보다 진보 색깔이 강해지면서 많이 붙었는데 네. 전쟁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밤사이에 펜싱 남자 단체전 금메달 나왔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2부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